마치는 시간을 또 맞추는 것이 사실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조금 1분 정도, 한 30초 정도 미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성서대의 이슬기 선생님께서 표현 문해력 증진을 위한 피드백 유형화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슬기 선생님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표현 문해력 증진을 위한 피드백 유형화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문해력과 비교했을 때 표현 문해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학습 전이가 매우 강조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표현 문해력에서는 이 학습 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개별 단위의 글쓰기에 대한 별도의 지도가 중요시됩니다. 네, 피드백은 개별 단위의 글쓰기에 대한 맞춤형 지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완성하고 수정하는 과정 자체에서 스스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반복적인 피드백과 수정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 전이를 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표현 문해력 분야에서는 그간 다양한 피드백 연구가 축적되었습니다. 피드백 연구는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러한 피드백 연구는 글 자체 요인 또는 피드백을 받는 학습자 요인 관련 연구에 치중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실제로 피드백을 하는 그러한 교수자 요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피드백 연구의 또 다른 축인 그 교수자 요인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의 이러한 피드백 유형의 평가자 연구는 중등교육에서 예비교사나 혹은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된 연구들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등교육에서 대학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또 하나, 이 연구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기반 피드백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계와 피드백 방식에 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심리적인 간극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일반적으로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학생들은 글쓰기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읽기 능력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피드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이해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즉, 글쓰기의 수준에 따라 원하는 피드백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피드백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글쓰기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설문을 보면 피드백 제공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교수자마다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그 교수자의 피드백을 분석해 보면 피드백 지침서를 제공하거나 혹은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질문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교수자마다 자신의 스타일이 매우 고정적이고 또 교수자마다 그 고정적인 스타일이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보다 학습자 중심의 그러한 글쓰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패턴 인식을 바탕으로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주로 중점을 두는 부분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교수자의 피드백을 유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드백을 유형화하는 그런 기존의 연구에서 대체로 피드백의 영역과 차원 또는 유형과 방법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라우의 제안에 따라 포커스, 즉 초점과 모드 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향후 디지털 기반 글쓰기 피드백 맥락에서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유형의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 즉 일종의 매칭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을 살피는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절차는 보시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글쓰기 관련과 글쓰기 피드백과 관련해서 문헌 연구들을 검토한 후 자료 수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A대학교 학생 400명의 온라인 글쓰기 자료 400편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자 20명에게 각기 30편씩의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피드백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이 30편의 글 중에서 10편의 글은 다른 교수자와 중복으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까닭은 교수자의 피드백 유형에 따라 동일한 학생들의 피드백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점검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20명의 교수자의 30편의 피드백 내용, 즉 피드백 600편이 이 연구의 분석 자료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많이 들어보셨을 토픽 모델링, 내용을 군집하여 구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 군집화를 한 후 이에 대한 라벨링에 해당하는 코딩을 수행한 뒤 다시 지도학습에 쓸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앞부분에 시행한 그런 군집화 분석은 지도학습 데이터 라벨링을 위한 데이터 유형화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입니다. 피드백이 가진 자질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을 선택하고 이러한 자질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므로써 지도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분석 결과로 교수 피드백을 유형화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분석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분석 절차만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엑소브레인 한국어 언어 분석 툴킷 버전 2.0과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파이썬과 자바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언어 처리를 위한 전 처리와 본 처리 과정의 분석 절차입니다. 전 처리 과정에서는 코드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로 필요한 품사를 태깅하기 위해 피드백을 엔도 구조체로 나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국어 분석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어휘 의미의 중의성이 이제 여러 개 분석할 때 문제시가 되는데 어휘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기반 이제 의미 분석기를 수정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엔도 구조체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프로그램 언어 스칼라를 사용하여 필요한 품사를 추출했는데 이때 서술어인 형용사나 동사는 태깅 모델을 적용하여 추출한 이후 다시 이제 원형을 복원하는 형태로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지도 학습인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은 LDA 방식을 사용하였고 토픽 모델링 패키지 말렛을 실행하였습니다. 문서 내의 토픽 분포와 토픽 내의 단어 분포를 간접 방식으로 추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깁샘플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두 차례의 토픽 모델링을 실행하였는데요. 초점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명사 같은 걸 기능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방식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서술어를 중심으로 이제 군집화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토픽 모델링에서는 이제 토픽 수를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잡도를 사용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자가 이미지 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군집화의 그 몇 개의 군집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K 값을 2, 3, 4, 5, 6을 이제 반복 측정하여 가장 정확도가 높은 값을 사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제 포커스, 이제 초점 부분에서는 4개의 토픽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픽 모델은 단어의 확률 분포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추출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토픽이라든지 약간 의미가 없는 불용 토픽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약간 유의하지 않은 그러한 정보들을 약간 필터링하면서 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끝난 토픽은
토픽에 포함된 단어들을 통해서 집단의 이름을 명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픽에 포함된 상위 단어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토픽 1에서는 수사적 맥락,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조직, 네 번째는 표현의 정확성으로 명명을 하고 전문 관련 그런 교수자 3인의 그 검증을 거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그 포커스 결과값의 분집으로 분포된 것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토픽에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이제 단어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특정 토픽에만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는 단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이제 모드에 대한 방식을 분집하는 결과입니다. 방식은 총 3개의 토픽으로 분집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명명하였습니다. 토픽 1은 독자 반응 및 칭찬, 토픽 2는 교정 및 지식, 토픽 3은 충고 및 제안으로 명명하고 역시 동일하게 전공자들의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것도 모두의 결과값을 이제 시각화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해서 유형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나눈 것이 여기까지고 이렇게 나눈 유형을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학습을 위한 이제 코딩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건 역시 그 전문교육 전공자들이 교차 태깅을 하고 그 태깅값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다시 논리를 거쳐서 2차 태깅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수자 이런 피드백 유형을 기계학습으로 자동 산출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구축이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 교수자들이 이제 교차로 태깅 작업을 진행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교수자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피드백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한글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메모 형식으로 피드백이 달리거나 혹은 이제 통글로 해서 이렇게 총평처럼 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각 문단마다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각각 하나의 메모 또는 하나의 문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패러그램으로 설정을 하고 문단별로 이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기계학습 그래서 총 이 연구에서 그래서 수행한 문단의 개수는 3,780개입니다. 기계학습 기반의 자동 분류 과정 중 자질 추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들의 응답을 자동 분류하기 위해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또 그렇지 않은 자질은 무엇인가를 학생의 응답을 각 자질의 축으로 해서 자질 공간의 좌표값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자 피드백을 자질 공간에 표시하고 다른 피드백과의 변별에 중요한 자동 분류 기준을 생성했습니다. 자질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형태소, 평균 T유닛, 어휘 의미, 의존 구문, 의미역의 N그램들을 전부 다 자질 추출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출현 횟수가 3회 이상 등장한 그런 자질만을 추출했습니다. 이후 자질의 이제 중요성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산출했습니다. 모든 자질을 동일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질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특정 분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휘들의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밑에 그래프가 자질의 중요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네, 그림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텍스트 차원, 그 다음에 NLP 차원에서 이제 자질 추출을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길게 나온 것일수록 자질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추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이제 숫자로 산출이 되는데 0은 자질 예측을 위해서 전혀 기능한 바 없고 1로 갈수록 완벽하게 목표 클래스를 예측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질을 추출을 한 뒤에 이 자질을 그대로 넣게 되면 과적 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있던 문장과 똑같은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매우 높게 맞는 데이터로 설정을 하게 되고 또 한 단어나 두 단어만 다르다 하더라도 예측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대적 합을 방지해서 그
그 자질의 중요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과대적합 방지라고 하는데 복잡도를 낮추어서 일반화된 모델, 즉 여기에 있는 이 예시 샘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시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자료가 오더라도 그러한 자료들에 모두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대적합 방지가 이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중치의 절대값을 작게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수를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를 0에 가깝게 변환하여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 일반화된 모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게 되면 학습 세트의 결과값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일반화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데이터가 들어와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델 개수 그래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검은색 실선으로 한번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자질의 변별도가 크게 됩니다. 자질의 변별도가 컸다가 이것을 축소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줄어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는 이 과대적합 방지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했는데요. 그게 바로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하면서 그 딥러닝이 많이 이제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딥러닝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인해서 딥러닝 활용 그런 가능성을 약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신경망 모델을 함께 구축한 예입니다. NLP 즉 다층 퍼셉트론은 여러 단계를 통해 결정을 만들어내는 선형 모델의 일반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조금 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학습대 개수의 가중치 합을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은닉 유닛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없앤 뒤에 다시 가중치의 합을 계산해서 최종 결과물에 다시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은 100개의 은닉 유닛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그림에서 밝게 표시된 부분, 좀 환하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그게 좀 큰 양수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두운 부분은 이제 음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값을 가질수록 은닉 유닛에서 작은 가중치를 지닌 자질은 모델에 이제 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큰 가중치를 지닌 것은 모델에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질들이 데이터 변별력이 약하거나 신경망에 적절하게 입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작은 가중치를 지닌 데이터일수록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 분류를 이제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 4가지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의사결정나무, 그다음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트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4가지의 그런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 4가지 분류 알고리즘에서도 역시 그런 학습 데이터의 그런 과잉 학습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결정나무에서는 정형화 하이퍼 파라미터를 1부터 7까지 값을 달리하여 테스트했습니다. 즉 값을 달리했을 때 얼마나 예측도가 달라지고 얼마나 정확도가 달라지를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생성할 결정 나무의 개수를 40개부터 40씩 증가하면서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변수의 크기를 찾는 것이 사실 기계학습의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변수의 크기에 따른 모델의 성능 변화를 학습 곡선으로 조금 더 여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좀 더 직관적인 이해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별 성능 테스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포커스, 그 초점에 대한 성능 변화를 의사결정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4개 변수에 따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X값이 커짐에 따라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면
일정 지점이 지나게 되면 과대 적합 현상이 발생해서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찾아서 성능이 가장 좋을 때를 이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선형회귀에 대한 그 성능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를 C값이라고 하는데 이 C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C값 매개 변수를 0.001에서부터 10배씩 증가해서 1000까지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결과값으로 이제 산출되는 화면인데요. 포커스와 모드에 대해 이제 4개의 알고리즘으로 테스트를 반복 실시하여 각각 최적화된 성능이 산출되는 알고리즘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초점 분류에 대해서 찾은 이제 성능값입니다. 그래서는 초점에서는 총 19,967개의 자질이 추출되었고요. D학습의 성능 결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이게 랜덤 포레스트 있는 랜덤 포레스트에서 매개 변수가 80일 때 성능이 가장 높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 베스트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4개를 테스트했을 때 베스트 값이 타입이 어떻고 옵션이 어떻다라고 그리고 정확도가 어떻다라고 결과가 이렇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포커스 결과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방식 모드 결과입니다. 모드에서는 총 11,109개의 자질이 추출되었고요. 기계학습 결과 로지스틱 회귀에서 C값이 1000일 때 가장 높은 성능값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프로가 그 교수자 번호입니다. 교수자 번호예요. 그래서 5번 교수자의 3번 학생들에 대한 태깅입니다. 3번 학생들의 그 몇 번째 패러그램 문단이나입니다. 그리고 그 문단에 텍스트가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CLS는 실제 그 인간 전문가가 세팅한 값이고요. 그다음 F프리드주의 나와 있는 얘네들의 예측값입니다. 기계학습 결과로 나온 건 예측값입니다. 예측값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이 예측값이 적중할 확률을 함께 계산해 넣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집단 구분을 넘어서 집단의 예측까지 이렇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어떤 응답에 컴퓨터 예측을 어려워하는지를 이제 같이 확인을 하였고 추후 프로그램 성능 향상을 위한 이제 개선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본 정보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아까 군집한 것은 그냥 여기에서 명명을 하는데 그대로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여서 포커스에서는 A는 수사적 맥락, B는 내용, C는 조직, D는 표현의 정확성. 그리고 모드에서는 A가 독자 반응 및 칭찬, B가 교정 및 지시, C가 충고 및 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별로 예측값을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각각의 교수자마다 각각의 포커스 모드에서 그리고 모드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지 확률값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자동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번 교수자의 경우 이제 B 포커스의 그 C 모드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산출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약간 조금 지루하고 길고도 지루한 이제 분석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는가를 이제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3번 교수자인데요. 13번 교수자를 컴퓨터에서는 AA형, 즉 맥락 중심의 독자 반응 및 칭찬 유형이라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반응 및 칭찬 유형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이 A형은 결국 이 수사적 맥락을 의미합니다. 이 수사적 맥락은 일반적으로 쓰기 전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중점을 두는 사항은 그 글의 목적이나 주제, 분량, 예상 독자들을 고려하게 되고 필자의 의도나 목적, 글쓰기 과제, 학생의 글쓰기 과정과 경험 등 형식적인 글 이면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모두의 A형은 독자 반응 및 칭찬으로
대부분 이런 독자 반응 및 칭찬 유형이 많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얘기할 때 뭐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약간 좀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 약간 좀 관행이나 미덕으로 생각하고 일종의 그런 표현주의에 기반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교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보통 약간 독자로서의 역할을 가정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반응, 칭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피드백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보다 보면 이런 칭찬 위주의 표현주의 피드백이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화면은 이제 내용 중심의 이제 충고 제안형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용에서는 보통 뭐 주제, 주장, 문점, 예시, 설명,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 거고요. 충고 및 제안에서는 무언가 교수자의 그 의도를 약간 전달하는 형태이긴 한데 수정 과정에 대한 통제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동일한 학생 글에 대해서 그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그런 교수자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고 및 제안과 교정 및 지시 유형의 차이를 조금 더 잘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중심에서는 말 그대로 뭐 서론 결론 같은 문단 요소, 조직의 원리에 초점을 둔 피드백이 나오게 됩니다. 교정 및 지시는 앞부분에 나왔던 그 충고 및 제안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어떠냐면 학습자의 선택을 약간 분명하게 통제하고 학습자 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보다 더 좀 구체적인 차원의 그런 언급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표현 중심의 이제 교정 및 지시 유형인데요. 표현에서는 뭐 문법의 적절성, 단어, 뭐 맞춤법, 어조, 그리고 참고 문항 같은 형식적인 규칙의 적절성에 초점을 둔 유형입니다. 디지털 기반 글쓰기 피드백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피드백일 때 좀 더 유의미한 효과를 이어진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의 수준과 피드백 유형별 효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추후에 더 이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들을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좀 너무 이제 빨리빨리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수자별로 특히 중점을 둬 이제 피드백을 주는 내용과 그 피드백 제시 방식 등의 차이가 있고 이를 이제 유형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텍스트 자체 또는 학생 반응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기존의 피드백 연구에서 자연어 처리의 방법으로 교수자의 피드백 유형화를 시도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자의 피드백 유형화는 향후 대규모 온라인 기반 글쓰기 교육을 시행할 때 학습자의 선호도, 필요도 등에 따라 적합한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학습자의 표현 문해력 향상에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에 대한 토론은 한양대학교의 권은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은진입니다. 토론론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많은 컴퓨터 언어가 잘 녹아있는 논문을 받아보면서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좀 본 논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점들을 좀 몇 가지 담아봤습니다. 들어가면을 보면요. 지금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글을 잘 쓸 줄 아는 능력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논의력에 해당한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학습자의 선호도, 필요도 등에 따라서 적합한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다라는 문구에서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다라는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피드백을 제공받는 사람과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토론을 위한 질문들은 사전에 논문을 제공받지는 않고 자료 제시 중심으로 구성된 발표용 PPT만을
선생님의 어떤 이렇게 친절한 설명 없이 보고 드리는 질문들이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연구자께서 친절히 안내해 주시면 귀한 연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목이 표현 문해력 증진을 위한 피드백 유형화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기반 글쓰기 교육을 시행할 때 학습자의 선호도, 필요도 등에 따라서 적합한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의 일환이다. 네, 23쪽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페이지 번호는 없기에 제가 임의로 달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연구의 제목으로 표현 문해력 증진을 위한 이라는 단어보다는 온라인 기반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위한이 되어야 조금 더 연구 내용과 실질적으로 매칭되는, 연결되는 그러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목으로 바꿀 때 논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구의 필요성에서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서 적합한 피드백 유형이 상이하다라는 점과 디지털 글쓰기 피드백에서 학습자 개별 중심, 과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교수자의 피드백을 유형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형화가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피드백을 얼마나 충족시키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드백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교수자별로 피드백하는 스타일을 유형화하는 방법보다는 그러면 교수자가 교체되면 다시 이거를 또 시스템을 짜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래멀리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영어 우리 맞춤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는지를 할 때 보면 그래멀리 저는 이렇게 도입 부분 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쓴 글에 대한 그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내가 피드백을 받고자 할 때 난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피드백 받고 싶다 이런 걸 설정하면 그것에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조금 더 수요자 중심의 그러한 피드백이 아닐까. 교수자들의 유형을 이렇게 유형화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과연 어쨌건 그 피드백 수요자 집중적인 그에 대한 필요성을 잘 충족시키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피드백 유형화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6쪽에 제시된 각 주제에 1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15개 단어가 과연 해당 주제를, 토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5개씩 선정한 그 키워드와 토픽 1, 2, 3, 4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필연적인 것인가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저의 궁금증이 적절한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19쪽에 제시된 교수자 13번의 AA형 맥락 중심 독자 반응 및 칭찬 유형 원고에 대해서 6쪽에 제시된 토픽 1 수사적 맥락의 태깅어의 15개 그 15개의 키워드는 괄호 안의 내용인데요. 제가 쉼표를 빠뜨렸네요. 내용, 부문, 설명, 문단, 서술, 결과, 부채, 보고서, 의미, 이야기, 실험, 필자, 느낌, 중심, 주제 이 15개의 단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5개 단어 중에서 4개의 단어가 한 번씩만 출연했는데요. 해당 문장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 단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토픽 1 수사적 맥락에 대한 피드백의 맥락 중심 독자 반응 및 칭찬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쓰여진 글을 인공지능 방식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계신 연구자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지 않고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글쓰기 교육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연구자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목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정말 이걸 보자마자 들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이제 의뢰를 받고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제목만 간사 선생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하고 원고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 제목까지 모두 다 포함하려면 이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것이 진짜로 학생들의 그 표현 문해력을 증진하는 데 적절한 방법인가의 이제 검증이나 뭐 이런 과정까지 거치게 돼서 논의가 된다면은 이게 다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너무 품이 아직 많이 들었고 그렇게 다 포함을 잘 아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계로 끊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앞부분만 좀 끊어서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써있는 내용으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제목 아마도 투고를 할 때는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투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이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저는 이제 작문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네, 대학에서 작문 교육을 전공하고 그리고 글쓰기 상담센터에서 한 3, 4년 이상 총괄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교감사 선생님들의 이제 뭐 그런 피드백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자의 그 요구에 맞춰서 그 요구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피드백이 효과적일까? 특히나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정면 비대면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비대면 그 피드백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일종의 뭐 피드백 지침서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글을 올릴 때 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주로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를 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방법들도 물론 이제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뭐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그 교수자분들께서도 약간 관성처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많은 그런 선생님들을 같이 이제 보다 하다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항상 그래서 나중에 피드백을 보다 이거 어떤 교수님이 하신 거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여서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게 뭔가 약간 요구조사를 하고 그 요구조사에 따른 그런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인식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계속 되지 않고 이것을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교수자 선생님들을 유용화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피드백을 더 잘할 수 있게 해드리자라고 생각한 것이 제 논문의 약간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 맞춤형의 그런 방안을 제공한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교수자의 그런 전문성과 특성을 존중해서 그것을 조금 더 특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매칭 시스템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런 아이디어 차원으로 연구를 한 거여서 그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 이런 것도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연구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피드백 유형화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더 기술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토픽 모델링은 말 그대로 전체 글을 두고서 토픽들만 추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상위 토픽 15개만을 보여드린 거지 각각의 토픽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토픽들이 이제 배당이 되고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 유형을 4개로만 나눈 것이지 토픽 모델링으로 그 교수자의 글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토픽 모델링으로는 이런 어휘들이 4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구나만 확인을 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교수자의 유형은 기계학습 방식으로 따로 별도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1대1로 그 단어 그리고 이게 이제 단어 수준이기 때문에 단어 수준으로는 매칭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자질 추출 보여드렸듯이 그 교수자를 매칭을 할 때에는 사실 단어보다는 뭐 의미역이나 의미 부문, 그다음 뭐 어휘 의미, T 유닛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라서요. 그렇게 이해를 조금 더 잘 쉽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좀 더 자세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청중 분들 중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을 아주 잘 맞춰주셔서 약간 여유가 있기는 한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새 챗GPT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은닉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뭐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 앞에 이제 82쪽에 거기 이렇게 보면 포커스 결과값 그래가지고 수사적 맥락, 내용, 조직, 표현의 정확성 그런 것은 거기를 보면 카테고리마다 명사로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15개를. 그 옆에 독자 발음 및 칭찬, 교정시, 충분히 지혜한 이건 이제 동사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 뭐가 하나 하고요. 그다음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제가 가을 학술대회 발표를 할지 안 할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였냐면 챗GPT에서 보이는 텍스트언어적 흔적들 그런 테마로 제가 한번 챗GPT 잘 모르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챗봇에 대해서 챗봇에서 논의되고 있는 율리아, 율리스, 엘리자 텍스트언어에서 먼저 나왔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로저리안 상담사 먼저 나왔다. 이건 텍스트언어에서 옛날에 테마와 텍스트다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의료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런 데서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것도 첫 번째 도표 수단의 내용, 조직, 표현의 정확성 이것도 보면 저희 텍스트학에서 옛날부터 많이 연구되고 그랬던 것 중에서 판데이크라고 있는데요. 우리 거시구조, 초시구조 이런 얘기만 알지만 거기 수사적 구조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자인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 차원, 의미 차원, 수사적 차원. 예를 들어 이때까지 언어학에서 수사적 얘기 이런 거는 수사학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지 문체 이런 거는 언어학에서 잘 안 들었거든요. 너무 이게 두리뭉실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간에 왜 이게 이쪽 부분은 영자고 이상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이게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선행 연구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선행 연구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유형할 것인가 그런 다른 외국 논문들이나 국내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처음 두 가지 범주에서 유형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두 가지 범주에서 어떤 행위 자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대상에 대한 것을 하나의 범주로 나누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의 범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상은 대체로 그 글들을 이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그런 연구들에서 어떤 명사 혹은 대명사 이러한 그런 행위 대상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대상에 관한 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서술어에 관한 내용들로 기존의 연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기서도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까, 이걸 자동 분리할 때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고선 지금 연구를 한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서 텍스트학에서 이제 초시구조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있어왔거든요. 1980년대부터 아까 말한 판데이크에 초시구조에서는 예를 들어 이게 나레이티브 텍스트가 이야기다. 그러면 에피소드 A, 에피소드 B 있고 갈등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서 이게 안에 이야기가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학생들이 이제 학술적 분석이라든지 또 학술적 레포트라든지 이렇게 따는 놓고 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거를 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가지 그림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학술적 됐을 때 이런 방식으로 총괄 구조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4개를 해서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3개를 해서 하나로 묶고 그래서 그게 다시 또 느껴지는 회전미디 형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